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제24화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왜 박수 치는지 우리도 잘 모르지만. 네.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아, 그렇지. 있지. 바로 밑에 또 써놓고 내가 까먹었네. 저희 미디어 탈곡기 순위가 77위로 올랐다고 합니다. 네. 100위권 진입입니다. 100위권 진입. 현재 77위라고 네.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이게 근데 NG 컷 때문에 그런 거면 너무 슬픈데. 왜요? 어찌됐건 좋은 일이죠. 아, 저는 싫어요. 전 창피하거든요. 아무튼 저희 미디어 탈곡기 순위가 많이 올라가서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이 좋은데 저는 늘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잘 되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글이 제가 막 한 방송 같은 게 막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그러면 막 밤에 막 긁어요. 간지러워가지고. 너무 걱정되고, 막 쑥스럽고, 이걸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군. 막 이러면서, 조용히 살아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단 저희 민원연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그 전에 인사를 안 했네요. 항상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에서는 아직 컨셉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2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탈곡기 주인입니다. 예. 네. 네, 민원연 배나은 활동가고 부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호 활동가입니다. 저희가 주말에 이 바쁜 와중에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광주 순례를 가는 것은 항상 저에게는 그 어떤 뭐라 그러죠?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할까? 막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갈 때마다. 근데 갔다 오면 항상 또 다시 역시 잘 갔다 왔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40인승에 제법 많이 타서 편안하게 잘 다녀왔고요. 새롭게 오신 회원님들이 많았어요. 작년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오셔서 맨날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가던 것에 비하면은 보람 있었고요. 그렇게 계속 물론 똑같은 사람들도 되게 많이 왔죠. 한 절반은 늘 오시던 그 팬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광주 순례를 저처럼 광주 순례로 뭐라 그러지? 자신의 그 저기를 돌아보는 1년을 점검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제 같이 가셨고 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광주를 다녀와서 송건호 선생님과 이영희 선생님 그리고 김태용 전 민원연 사무국장님 이렇게 세 분을 참배하고 다른 광주 영령과 그리고 구묘역에 있는 민주노동 학생 열사들 다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저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별로 한 일이 없어서 그런가? 아무튼 피곤한 줄 모르고 잘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갔으면 좋겠고 저희가 사실 돈이 없어서 이게 광주 순례가 굉장히 마이너스거든요. 저희가 받는 것에 비해서 쓰는 게 훨씬 많아요. 한 100만 원 마이너스가 되는 행사거든요. 근데 그래서 늘 조마조마하면서 갔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좀 더 많이 갔으면 좋겠다. 막 진짜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100명이 가고 막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차 2개 빌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거 느꼈어요? 광주 순례 가서? 100명까지 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저희가 2배가 됐잖아요. 네. 활동가가 2배로 늘어났는데 뭐. 네, 알겠습니다. 광주는 갈 때마다 좋죠. 나은 씨는? 작년에는 담당자로서 혼비백산했기 때문에 올해 좀 낫지 않았어? 너무 좋았습니다. 올해 정말 너무 좋고 이 맛에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학생들이 점점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하는 그런 학생의 친구들 있잖아요. 이번 주 특히 많이 왔더라고요. 네, 점점 많아지는 게 보기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학생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학생 열사 막 이러면서 막 한 명 한 명 막 짚고 돌아다니고 그런 모습들이 좀 희망이 보인다. 그런 부끄럽게 가사집 보면서 부끄럽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버스 안에서 얼마 전에 전두환 회고록이 나왔잖아요. 네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에 빠뜨리게 하고 있는 나도 피해자다 이런 막말이 적혀 있는 회고록인데 그거에 관한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저희가
저희가 버스 안에서 봤잖아요. 네. 그걸 보고 광주를 갔더니 더 확 네, 올라왔어요. 더 막, 감정이. 예, 이 막 전율과 분노와 아 귀신은 뭐 하나 저렇게 안 잡아가고 이런 생각 많이 들고 예. 정말 네 너무 그 느낌이 달랐어요. 정말 찡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가 남아있사옵니다. 신이 살아있는 한 그들은 감히 언론 농단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자, 이제 오늘 탈곡기 털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는 아직도 사실은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체제인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민원연 보고서로 이제 브리핑이 나갈 거예요. 신문방송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언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부터 털어보고요. 그리고 저는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로 나온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지난 주말에 광주 가면서 열심히 정말 검토하고 광주 가기 전날 밤에 1시까지 검토하고 또다시 검토하고 해서 광주에서 강의 들으면서 봉우 씨가 발표한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저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구부터? 나은 씨부터. 알겠습니다. 신문 지금 하루에 몇 가지씩 거의 문재인 정부가 일을 벌이는 거에 대해서 그 관련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인천공항 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약속했던 것 네. 그리고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선포한 것 이거 네. 관련 보도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요거는 관련 보도 제목부터 좀 네.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각 매체가 거기 아주 잘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면 경향신문은 공공부문 개혁 시범 케이스 민간 변화도 이끌 신호탄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네. 있죠. 한겨레도 마찬가지예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신호탄 쐈다. 그리고 사설도 비정규직 해결 물꽃은 인천공항 1만 명 정규직 전환 이렇게 해서 아니 뭐 딱히 긍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써준. 그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는 어쨌든 명백한 굉장히, 긍정적인 예, 것들이죠. 우호적이죠. 예.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말하자면 뭐 빨아주는 그런 게 아니라 예, 맞아요. 그냥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행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예. 있는 그대로 그럴 표현을 수밖에 하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사설 안에서도 뭐 한겨레는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니 반갑고 기대가 크다라고 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국일보는 간접 고용 비정규직 증가 꼼수에 제동 건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또 이 사설에서는 문 대통령 친서민 행보 구체적 정책으로 뒷받침하기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그런 어떤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된 그런 그 행보들을 친서민 행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예시로 직접 들면서. 근데 또 조금씩 다릅니다. 조중동은.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무색무취한 느낌을 주는 보도들을 내놨는데요. 예를 들면 대통령 찾아와 큰 따옴표 비정규직 제로 그리고 인천공항 큰 따옴표 1만 명 정규직화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네. 건조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고요. 사설에선 뭐 사설이나 아니면 기자수첩 같은 취재일기 이런 곳에서는 이게 성공하려면 방향은 옳은데 순서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식의 논리냐면 장원석 경제부 기자입니다. 먼저 방향은 옳은데 순서가 잘못됐다. 왜냐? 먼저 비정규직 실태 조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정규직 행으로 하는 그 청사진을 좀 더 정교하게 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그 방향은 옳지만 만드는 과정이 조금 더 정교해질 필요는 있다는 이제 지적들이 네. 나왔는데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제목이 조금 달라요. 전원 정규직 전환 땐 비용 난감. 자회사 정규직은 노동계 반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더 심한데요. 문 대통령 한마디에 로봇 도입해 인력 줄이려던 인천공항 1만 명 전원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싫은 거지. 뭐 로봇을 도입해서 더 뭔가 선진화를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게 다 이제 어그러졌다는 그런 뉘앙스가 좀 담겨 있는 것이고 사설도 제목이 비정규직 0 말처럼 쉽다면 비정규직 금지법 왜 못 만드나 약간 이런 비아냥대는 뉘앙스의 야, 기사를 진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쓰는 사설이다. 그거. 네, 내놓았는데요.
이것보다 사실 이 사설보다 제가 정말 나쁜 보도라고 생각했던 건 다른 보도입니다. 손장훈 이슬비 조선일보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제목이 큰 따옴표로 우리도 정규직으로 또 큰 따옴표로 안 해주면 파업 점점점 본물 터진 비정규직이라는 기사입니다. 제목에서도 딱 느껴지시겠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그 약속 때문에 가만히 있으려고 했던 비정규직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뉘앙스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기사 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1만 명 전원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자 우리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시로 대학 조교, 집배원, 급식보조원 등등 예시를 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분들은 지금 갑자기 이 목소리를 낸 게 아니거든요. 네. 계속 꾸준히 내왔던 것들이에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마치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거 관련해서 이제 노동계 관계자들 멘트를 따는데 어떤 멘트를 따냐면 앞으로 노조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인천공항 사례처럼 해달라고 하면 노사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해서 쓰는데 전 이 기사가 사실 사설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런 짓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일부러 그 이제 갈등을 뭐라 할까요? 부추기는 그렇죠. 그런 워딩을 일부러 따왔을 가능성이 높고 네. 사실 조선일보는 저런 기사 내면 저는 실제로 저분이 저렇게 말한 게 맞을까? 맞아요. 사실 그런 걱정이 먼저 돼요. 뭐 워낙 그런 인터뷰로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막 진짜 한 10마디 했는데 그중에 2마디만 딱 따서 네, 그렇게 장난을 치고 막 그걸 제목으로 부각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요번에 민주노총 뭐 파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과 맞물려서 저는 그런 감정을 좀 자극하는 보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왜 문재인 정부한테 뭐라고 해? 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자극하는 것처럼 아닌가 모르겠다. 네.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조선일보는 정말 인터뷰로 장난 많이 칩니다. 네, 왜냐하면 신문은 확인할 수가 사람들이 그냥 읽고 믿는 거 방송은 녹취로 나오니까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조선일보는 저번에 아마 저기 배나활동가가 한번 잡아낸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인터뷰 당사자가 막 얹지 않는다고 자기 그게 틀리게 기사가 틀리게 나간 건 맞다. 내 발언과 다르다라고 인정하셨는데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죠. 보고서에는 쓰지 말아달라고. 나는 그렇게 크게 문제 제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런 적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보고서에는 안 썼는데 못 쓴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명백히 인터뷰로 완전히 왜곡한 거였어요. 취지를 바꿔버리고. 아무튼 조선일보는 그런 장난 많이 칩니다. 네. 자, 그럼 보고 싶다. 벌써 다 하신 거예요? 저는 방송 사실 어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서 저한테 얼마나 찡찡거리는지 여기 찡찡이라고 요즘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고양이 찡찡이 있잖아. 네. 나에게는 우리 찡찡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 쥐를 잡아오는 우리 퍼스트 캣하고 그렇게 비교하시면은 청와대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고양이보다 못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문재인 거예요? 대통령이 저 같은 고양이 새끼를 키우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네, 어쨌든 간에 제가 정말 어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왜요? 못 해먹겠다. 너무 화가 예. 뭔지 알지? 또 그 뭐 징징 못 해먹겠다. 정말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나는. 근데 주말까지 이렇게 쓰레기 같은 기사를 보면서 골머리를 썩어야 하는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네, 그래서 정말 그래서 민원연을 그만두겠다고 저에게.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누구야 누구? 누가 누군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누군지는 뻔하죠. MBC TV조선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금요일 보도부터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임 3일 만이죠. 금요일이면. 자, 취임 3일 만에 이미 발목 잡기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몇 가지 행보에 대해서 말 그대로 시비를 거는 꼬투리를 잡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게 너무 치졸해가지고 네. 말을 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정말 내가 이런 것까지 반박을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수준에. 그래가지고 참 말씀드릴 게 많은데 제가 일단은 TV조선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MBC도 나쁜데 TV조선이 제일 나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발목 잡기 보도들이 12일 날만 TV조선하고 MBC가 각 5건씩 했어요. 오. 네, 많이 됐죠, 정말. 다른 방송사들이 그러니까 이 발목 잡기 보도에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은 지금 청와대가 단행한 인사들 있죠?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 조국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보도가 있는데 그 비판 보도를 제가 다 본 건 아니에요. 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 발언 중 일부를 가져와서 자꾸 시비를 털어요. 예를 들어서 서훈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색깔론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대북관이 문제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에 북한 김정일을 옹호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이런 식의 보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보도를 다 포함해서 셌더니 TV조선, MBC가 5건, 다른 뭐 KBS도 1건, 뭐 MBN도 2건 이런데 일단 다 보도량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TV조선이 어떤 식으로 지금 장난을 치고 있냐면은 자, 첫 번째가 12일 날 참 일도 많이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화났어. 네. 이런 거. 이렇게 하루에 많은 걸 해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는지. 아무튼 뭐 조선일보고 문재인 대통령이고 네. 참 저를 힘들게 하는 데서는 물론 더 심한 건 북한 얘기하면서 막. 네. 또 북한 또 와. 그래서 북한 진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거든요. 네. 가끔 가다가 말로 사고를 쳐서 그렇지 막 일을 많이 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대통령, 북한, 조선, TV조선 뭐 이런 분들이 저를 힘들게 하는 분들입니다. 네, 자꾸 북한은 주말에 미사일 쏴요. 네, 아무튼간에 자 그래서 12일 날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세월호 재조사 지시했고 정윤회 문건 재조사 지시했죠. 그리고 또 뭐 있었나요? 아무튼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하라 지시하셨죠. 국정교과서 폐지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말 많이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TV조선이 자 요날 12일 저번 주 금요일 톱보도에 이런 걸 딱 모아서 보도를 했어요. 모아서 보도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뭐 이제 다들 보도하잖아요. SBS랑 JTBC, MBN은 이런 일을 한 것을 전하는 보도의 제목에 적폐천산이 들어가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지시했습니다. 모두 큰 논란을 빚었던 박근혜 정부 대표적인 정책이고 결정이지요. 강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임 정부에서 강행된 정책을 되돌리는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문재인 후보를 왜 대통령으로 뽑았는가? 오늘 공개된 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개혁과 적폐청산을 기대해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새 정부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적폐청산의 시작. 아예 이렇게 프레임을 잡는다 이거죠. 이건 프레임 잡는다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이니까. 실제로 네. 적폐청산하는 거니까. 네, 사실을 보도한 거예요. 왜냐면 이건 공약이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이거라고 문재인 뽑은 네. 거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공약이었기 때문에 41%나 되는 사람들이 찍어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보도죠. 그런데 TV조선을 이걸 톱보도로 이렇게 싹 묶어서 보도를 하는데 뭐라고 보도를 하냐면은 4개의 전선이 펼쳐진 셈인데 먼저 5.18 기념식 노래와 국사교과서 논란을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출발부터 이념 논쟁을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임기 시작 사흘 만에 정부와 야당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임기 시작 사흘 만에 정부와 야당이 충돌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발부터 이념 논쟁을 하고 있다. 임기 시작 사흘 만에 4개의 전선을 펼쳤다. 요게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 나온. 네, 이게 다 보도에 나온 워딩이에요. 대박이다, 진짜. 네. 전쟁이네. 이 이건 중에서 진짜 전쟁이다. 이 중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발부터 2년 논쟁을 한다. 요거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임기 시작 사흘 만에 야당과 충돌. 요거는 앵커가 직접 한 멘트예요. 4개의 전선을 펼친 셈. 이 전선이란 말 자체가 싸운다는 거잖아요. 요것도 TV조선 앵커의 워딩이에요. 요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톱보도부터 이렇게 치고 들어간 거예요, 톱보도부터. 아니, 여당이랑 야당이, 그러니까 정부랑 야당이 생각이 다른 건 네.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맞는 지적을 하는지 그걸 따져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자유한국당이 반발했기 때문에 전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적폐청산 공약을 실천하는 시작이다. 이런 묘사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도했으면은 좀 덜 나빠요. 그죠. 네. 근데 그런 묘사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톱보도부터 아예 이념 논쟁 시작, 야당과 충돌 시작, 4개의 전선. 이런 딱 주요 워딩들 자체가 TV조선이 이 상황을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완전히 보여주고 있죠. 네. 우린 딱 야당 입장에 서서 지금 톱보도부터 야당 입장을 대변한 거거든요.
딱 톱보도부터 우리는 앞으로 야당 입장에 서서 너네 깔 거니까 준비해 이런 식의 거의. 예. 자, 이건 MBC도 똑같습니다. MBC는 심지어 보도 제목에 정치 보복의 서막이라는 걸 뽑았어요. 정치 보복에서만? 네, 이거 자유한국당 입장이. 이 나쁜 놈들. 물론 이에 대한 다른 야당 있죠. 정의당 같은 경우 칭찬했잖아요. 그래서 적폐청산의 계기. 그래서 이거를 기계적 중립으로 보도를 뽑은 거예요. 정치 보복의 서막 vs 적폐청산의 계기. 적폐청산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좋은 보도 제목은 아니에요. 보도 내용은 또 TV조선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거를 적폐청산이라는 그 어떤 관점 없이 정치적 공방으로만 처리해도 사실 그렇게 좋은 보도는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아니 그렇게 그냥 그 정보만 들을 거면 그냥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보지. 그렇죠. 네. 그까짓 것들을 우리가 왜 그렇죠. 봐? 말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JTBC는 이날 톱 보도가 아예 되게 구체적이에요. 국정교과서 폐지부터 시작해요. 이거를 2건이나 보도하거든요.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어떻게 폐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막 JTBC가 알려줘요. 물론 이 정부도 알고 있겠죠. 정부한테 알려주는 건 아니겠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실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가능하다는 걸 알려줘요. 그 보도를 시작하면서 JTBC는 톱 보도에서 이 국정교과서 폐지가 문재인이 약속했던 적폐청산의 시작이다. 이렇게 앵커가 말하고 들어가요. 완전히 지금 관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누가 나쁘다 이런 말은 제가 굳이 안 해도 아무튼 다르다는 겁니다. 네. 자, TV전 또 하나인데 이건 이제 세월호 재조사를 문제 삼는 건데 이거는 사실 엄청나게 나쁘긴 한데 그동안 조선일보가 많이 했던 거라 먼저 했습니다. 다. 네, 무슨 내용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다 끝난 문제 왜 자꾸 끄집어내냐 이거예요. 증거도 없이. 네, 증거도 없고 없이. 조사도 끝났고 진상규명 다 끝났고 인양 다 했는데 뭐가 문제냐. 근데 이 보도 논리는 똑같은데 이 보도가 너무 나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돼 1년 반 동이나 활동을 했다. 뭐 요런. 그러니까 끝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미 검찰 조사도 다 끝났다. 네. 뭐 요러면서 다 끝났다는 거고 제일 나쁜 게 저희가 저번에 5월 4일 때 한상진 교수 거를 그대로 보도해서 저희가 한번 비판한 적이 있죠. 그걸 또 갖다 붙여요. 세월호 2년 공방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 옛날 야권한테도 있다. 네. 야, 저 조사 결과를 되게 보물처럼 갖고 네, 있다가 정말 여기저기 되게 이렇게 붙여. 네,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정말 이게 제일 나쁜 건데 앵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앵커 칼럼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얼마 전 한 말 한번 되새겨 보시죠.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여야를 불문하고 진행되어 온 역사가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슬프고 분해도 과거는 과거로 묻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날이면 날마다 과거로 새 날을 더럽힐 수는 없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의혹의 근거가 있고 뭔가 미진하다면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하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일단 선체조사위 조사 결과부터 기다려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너무 나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TV조선은 세월호 재조사를 어떻게 비판하고 있냐면 너네가 슬프고 분해서 자꾸 재조사하려는 거다. 이거예요. 다른 이유 없다는 거야. 네. 너네가 단지 슬프고 분해서 자꾸 재조사하려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과거가 새날을 더럽히는 거야. 이게 지금 TV조선의 관점이에요. 이 보도는 일단 첫 번째로 사실관계 왜곡이고 두 번째로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네가 슬프고 분해서 그 이유로 지금 재조사를 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거의 뭐 땡깡 피고 있다고 네, 그렇게 땡깡 피우고 있다는 건데. 네, 저는 심각한 보도예요. 지금 뭐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릴게요. 세월호 진상조사는 사실 시작도 못했다고 보는 게 맞죠. 박근혜 정부하고 구 여권 때문에. 그리고 지금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말하는데 책임자 처벌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애초에 지금 그러니까 배가 그렇게 된 이유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침몰 이유조차. 아니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결과 뭐 다 답이 나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정말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저는 진짜 조선일보 이런 보도들 볼 때마다 너무 주제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특조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안을 직접적으로 조사했던 특조위도 그렇고, 예를 들면 국정농단 같은 경우는 박영수 특검팀이 더 해야 된다고 말했다 안 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안을 들여다봤던 사람들이 아직 안 끝났다, 더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대체 무슨 근거로 다 됐다, 끝났다, 완벽하게 됐다고 얘기하는 건지 진짜 모르겠거든요. 이건 너무 아무렇게나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조선일보는 홍준표 후보처럼 예전 저 대선 때 홍준표 후보처럼 지지자들이 듣고 싶은 말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예. 사실관계고 뭐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분들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뭐 김석균 청장 이런 분들 있죠. 해경청장 이런 분들 오히려 승진했어요. 그잖아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두 분이 전부 승진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나마 벌 받은 사람 박근혜예요. 예, 파면됐으니까. 뭐 그것도 그걸로 받은 것도 아니지. 네, 세월호로 받은 것도 아니죠. 심지어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언론을 모니터하기 싫었다. 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 그 종편이나 공중파가 좀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전혀. 아니 그러니까 저기 네. 이게 프로그램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고 전혀. 예. 지금 하는 집 보세요. 시사 토크쇼는 좀 약간, 바뀌긴 네, 했어요. 약간 분위기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눈치를 보는 거지. 개인 그 패널들이 그래도 살짝 눈치를 보는데 이 보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네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정체성이 패널들이 있어서. 그렇게 네. 되는 거고. 확실하게 네. 여기는 네. 앞으로 이제 진짜 대통령이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올 거라서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네, 그 아니 뭐 마음- 홍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원래 이게 또 감정 기복이 심한 조울증 환자이기 때문에 네. MBC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지금 MBC는 뭘 가지고 물고 늘어졌냐면 네네. 검찰 개혁 가지고 물고 기대가 늘어졌어요. 된다. 네. 검찰 개혁 가지고 물고 늘어졌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조국으로 임명해가지고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게 간단히 소개한 보도 사실 이 보도도 되게 나쁜데 제가 다 말씀 안 드릴게요. 아무튼 검찰 내부에서는 뭐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한다 이런 보도가 한 건 있고요. 그 다음 보도가 아주 이게 재밌는 보도인데 네. 쉽게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하는 이유는 지가 검찰을 싫어해서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고 MBC의 보도 취지는 MBC의 실제 워딩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개인적으로 검찰과 악연이 있기 때문에 개혁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거는 정말 노무현 보복하려고 한다. 예. 그거네. 그죠. 전형적으로 보복이라는 말만 안 썼지 문재인 대통령이 보복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에 나섰다는 보도예요. 이게 어디 프레임이냐면은 정확히 자유한국당의 프레임이죠. 네. 네. 그렇죠. 자유한국당 또는 뭐 새누리당 이런 분들 있죠. 아 이게 정말 나쁜 보도인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하고 지금 한판 하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작년에 대선하기 전에 공약으로 검찰 개혁 내세우면서 내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검찰 개혁을 못한 게 한이라는 말을 했다. 그래서 이 말을 왜 했는지 우리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부터 검찰과 악연이 많았다. 이런 보도입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게 처음 악연은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이때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에서 당시 검사들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검사들의 태도는 목불인견이었다며 오죽하면 검사스럽다는 말까지 나왔을까라고 적었습니다. 되게 웃겨요, MBC가. 그걸 딱 보여주면서 그게 첫 번째 악연이래요. 네. 그러니까 검사들이 대들었다 이거죠. 네. 그 다음 악연을 또 소개를 해주는데 그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강금실 장관이었죠. 참여정부 시절 초대 민정수석으로 강금실 법무장관과 함께 검찰 개혁에 나섰지만 마찰을 빚으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악연이. 이게 도대체 이게 악연이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과의 악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도 악연이래요. 그게 왜 악연이 되는지 설명을 안 해주는 안 거예요? 해줘요. 그냥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의 핵심 뭐 비서실장이고 그랬으니까 그 정부 네. 사람이었으니까 그 정부에서 좀 악연이다 힘들었던 이거예요. 것들이 다. 네. 대단한 비약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갈등이 폭발한 시점은 이후 갈등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변호한 문 대통령은 시계 로비 등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사건 번지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아주 비열하고 치사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지 그 말을 네. 하려고 그 말을 네. 하려고 앞에는 그냥 다. 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했다. 화가 많이 났을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검찰 개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나쁜. 이건 뭐 TV조선 못지않은 나쁜 보도입니다. 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분명히 예전부터 작년부터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이유와 취지를 다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정윤회 문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개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예. 이렇게 여러 번 말한 거는 왜 말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되게 못 본 척해요.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그리고 우병우 검찰농단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예 공약에 써놓은 그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문제도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로 심지어 이거는 조국 민정수석이 취임하면서 기자들한테 얘기도 했던 건데 검찰 개혁 얘기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은 다 제쳐놓고 MBC가 혼자 상상하는 문재인이 검찰한테 화가 많이 났을 거야. 보복하려는 거겠지. 왜 그런 상상을 보도로 내냐 말이죠. 예. 납득할 수가 없는. 근데 이런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우려 같은 것들은 계속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네네. 가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왜 그러지? 뭘 왜 그래? 왜 우려를 하냐고요? 네, 검찰 개혁 왜 우려해요? 아니 우려를 할 수 있죠. 잘 될까? 뭐 이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건 보복이야 막 이러면서 아. 되게 이건 우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폐 청산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검찰 개혁이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적폐가 청산되려면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언론 개혁은 사실은 우리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검찰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뭐 공수처 필요하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검찰이라는 그 막강한 권력으로 사실은 많은 적폐들을 정확하게 사실은 정말 철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 당연히 필요한데 이것이 기존의 검찰처럼 그냥 기득권들에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기생해서 거의 이렇게 살았잖아요. 기존 검찰이 권력에 이렇게 말 잘 듣고 그거를 개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 검찰이 제 역할만 정확하게 하면 정말 세상이 엄청나게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이 보수 언론들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단순히 싫어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저는 되게 절박하게 뭐 포비아 수준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그 공포감이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언론에게도 오겠죠. 검찰 개혁 말고 이제 언론에 관련된 뭔가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으면 이게 동아일보 박재균 논설실장이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문 대통령 노 극복해 정부 성공 이끌라라는 건데 제목은 괜찮네. 제목은 그럴싸한데 이 내용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 안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계속 받았던 사람이 정치 여기 뛰어들어서 대권까지 잡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 혹시 노무현의 실패와 좌절, 비극적 최후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던 문 대통령 혹여나 노무현의 실패를 성공으로 뒤집기에 정치하는 것은 아닌가? 이를 위해 그토록 주류 교체와 적폐 청산에 집착하는 것이라면 위험하다? 뭐 이런 말들을 뭐가 위험해? 난 좋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죠, 저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왜 사람들이 참 말을 그지같이 정확하게 그냥 자기 취지를 말하지. 근데 그러면서 여기 나온 게 그러니까 뭐 공범자, 뭐 적폐 청산, 공범자 청산 뭐 이런저런 얘기 쭉 한 다음에 아직 얘기 안 나온 건 언론 개혁이지만 문 대통령 성격상 언제 가시화할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 이거 개혁을 두려워하는구나 그거는 그럼요. 알겠는데 뭐 검찰 개혁. 근데 검찰 개혁도 똑같은 게 검찰 개혁이 더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그동안 정치 권력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 재벌, 언론 재벌 모든 기득권하고 완전히 유착돼 있다는 게. 사실 뭐 여러 가지 근거도 있지만 어쨌든 지배적인 평가죠. 검찰 개혁 하겠다는 건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권력으로부터 기득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래서 정말 공정한 수사, 처벌, 범법자에 대한 처벌하겠다는 거니까 검찰 개혁 되면은 재벌도 벌벌 떨고 언론도 벌벌 떨고 다 떠는 거예요. 정치 국회의원.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나오죠. 검찰 개혁을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원들 지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들이 꿀리거든. 다 접혀갈 것 같거든. 이런 소리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우려는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의 우려고요. 아까 뭐 그 동아일보 그 박재균 실장이요. 이런 분들은 그런 우려랑은 차원이 다르고 굉장히 저급한 거예요, 사실. 사실은 너 이거 정치 보복이니까 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솔직하지도 못한 거예요. 되게 싫어하면서 검찰 개혁 싫어하면서 심지어는 동아일보나 TV조선이나 되게 웃긴 게 검찰 개혁 자체는 되게 동조하는 척해요. 맞아요. 그런 보도가 나와요. 이런 사설도 앞에서는 검찰 개혁 자체는 되게 좋은 것이고 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이게 보복처럼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게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사실은.
되게 위선적인 거예요. 거짓말했네. 거짓말. 네. 거짓말쟁이들이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보도가 굉장히 나쁘다고. 왜 이거를 개인적인 악연으로 차라리 그 박재균 실장은 말을 많이 아낀 거예요. 지금 MBC는 아예 개인적인 악연이라고 계속 워딩을 하거든요. 검찰계의 개인적인 악연.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나쁜 보도입니다. 사실은. 검찰개혁 하지 말라는 말을 이상하게 문재인 탓으로 돌리는 그런 보도고 지금 제가 너무 길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자면은 요거는 이제 그 인사 문재인 정부가 새로 임명한 인사들에 대해서 전부 꼬투리를 잡고 있는데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 있죠? 이분에 대해서 TV조선이 또 색깔론을 뒤집어 씌웠어요. 뒤집어 씌워가지고 TV조선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은 지난해 한 언론과 나눈 인터뷰를 보면 인사청문회에서 서 내정자의 대북권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 내정자는 김정일의 통치술이 대단히 노련하고 북한 체제는 내구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 내정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의 통치술을 대단히 노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은 소영웅주의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남북 대화론자답게 북한 붕괴론은 부인합니다. 대북 간에 문제가 있다. 북한 붕괴론도 심지어 부인했다. 북한 붕괴론을 부인하면 그게 대북 간에 문제가 있다는 건지 저는 처음 알았는데. 네. 북한 붕괴된다는 소리가 도대체 몇 년째입니까? 그럼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서 내정자의 대북 간이 쟁점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보도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자주 사용하는 인터뷰 왜곡이에요. 자, TV조선이 지금 문제 삼은 인터뷰가 뭐냐면은 작년에 2016년 5월에 미국의 소리라는 방송하고 인터뷰한 겁니다. 최소한 인터뷰를 인용하려면은 어딘지는 좀 말해줘야지. 찾느라 혼났잖아. 제일 짜증나 그런 게. 그래서 미국의 소리하고 인터뷰인데 당시에 이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됐냐면은 이게 이제 미국의 대외 선전 방송인데 미국의 소리가 북한 이때 2016년 5월이 어떤 때냐면은 7차 노동당 대회인가요? 이걸 열어가지고 엄청 작년 총선 때 기억나실 거예요. 엄청 막 그 자기 우상화 작업을 했어요. 네, 작년에 이맘때. 그래서 엄청 그 우상화 작업을 하니까 이때 미국의 소리라는 방송이 이 서훈 내정자한테 지금 김정은 이렇게 막 자기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 행보는 어떨 것 같냐. 그리고 이런 굉장히 자기 우상하고 숙청 많이 하고 이런 게 뭔가 김정일하고 다르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서훈 내정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김정은이 그렇게 하는 거는 자기 유일영도 체계의 불안 요소를 뽑아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 눈 밖에 나도 모든 걸 다 자기 도전으로 간주하고 막 과격하게 다 이렇게 치우고 있는 거다. 그래서 김정은은 조급하고 과격하다. 자기가지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막 김정은을 까요. 네. 그 다음에 김정일하고 비교해달라 그랬잖아요. 김정일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김정일은 그렇지가 않다. 김정일은 그렇지 않아서 굉장히 지금 그렇게 과격하고 하게 하는 김정은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김정일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과격하지 않게 자기 영도 체계를 확립했다. 그러면서 말한 게 통치술이 그래서 굉장히 노련했던 거다. 이 긴 말 중에 TV조선이 뽑아온 건 김정일은 노련하다. 마치 칭찬한 것처럼. 마치 북한에 가서 살고 싶은 것처럼. 칭찬한 것처럼 그 어딩만 딱 빼서 보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도 사실 엄청나게 장난이고 왜곡이죠. 저런 주장들을 사실 다 문제 삼으면 북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북한에 대해서 뭘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훈 내정자 이 인터뷰를 다 보면요, 야, 이 사람 아는 거 맞네. 역시 북한 몇 번 갔다 왔다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대북 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 전혀 들지가 않아요. 그렇지. 김정은은 그 비상식적이고 나쁜 놈이고 비효율적이지. 김정일은 안 그랬구나. 그냥 이러고 끝나는 인터뷰란 말이에요, 그냥. 근데 이 중에 김정일을 칭찬했다는 그 뭔가 뉘앙스가 드는 말만 딱 뽑아와가지고 대북 간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김정일과 김정은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약간 김정일을 칭찬하는 상대적으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갖고 왔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체 인터뷰로 보면 칭찬한 것도 아니에요. 김정은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방식이. 아무튼 간에 TV조선이 이거 가지고 또 대북 이걸 굉장히 캐캐묵을 섞으려이죠. TV조선 대북간이 제일 문제가 있는 제일 가장 극심한. 지금 제가 소개 안 한 보도도 굉장히 많아요. 그 조국 폴리패스 얘기는 배나은 간사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굉장히 지금 보도가 심각해졌다. 요 말씀까지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폴리패스가 그러면 뭘로 시비를 걸죠?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되게 좀 이게 동아일보에 사실 나온 건데요. 이진 논설위원이 횡설수설이라는 그 정말 횡설수설하는 코너 있죠. 진짜 공식적으로 횡설수설하는 좀 세요, 그거. 제목이 청와대 폴리패스예요. 제목이 아예.
그러면서 그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을 두고 폴리페서 논란이 뜨겁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그 근거로 예전에 뭐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던 서울대 교수를 향해서 그가 뭐 이렇게 비판했던 거, 한 명의 교수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 교수 4명이 1년짜리 안식년을 반납해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부메랑이 됐다. 조수석 논리대로라면 그가 휴직하면서 피해보는 교수는 없을까? 뭐 이러고 본인이 폴리페서라는 거죠, 결국은 조국이. 네. 그리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파국인지 조국인지 서울대 교수 사퇴해야 한다. 그것 독서를 날렸다. 이것도 그대로 인용해주고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미에 고 항목 말미에 2002년부터 12년 조 교수의 논문 인용 횟수가 법학 분야 1위였다는 옹호론도 있다. 라고 이렇게 덧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페서란 얘기가 이만큼 있는데 아니라는 말은 한 줄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까지 안 썼으면 참 완벽한 칼럼인데.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한 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 인용 횟수가 1위였다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연구를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이 한 줄이 사실 이 사람이 폴리페서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자기 연구를 안 하고 사실 폴리페서의 그 뭐랄까 정의는 자기 연구를 정말 뒷전으로 두고 그쵸, 안 하는 사람들. 정치계에 어떻게든 발을 붙여보려고 이렇게 끼어드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데 자기 연구를 충실하게 하고 자기 분야에서 그리고 정치적인 견해를 입장을 말하는 것이 그거를 폴리페서로 정의할 수 있나? 이거는 그 정의 자체를 일단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칼럼 말미는 그는 각종 저서와 발언을 통해서 현실 정치에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친문 성향을 드러냈다. 친문이 또 빠지지 않는군요. 그래서 네. 교수는 정치하면 안 되느냐라고 진작 커밍아웃 했다면 지금처럼 옹색하진 않았을 것 같다. 아이고 세게 깠네.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수는 정치하면 안 되냐 커밍아웃 했다면. 논리가 완전 똑같아요. 방송에서는 똑같아요. 2008년에 했던 거 그거. 그 조국 교수가 비판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죠. 또 욕할 뻔했는데 도대체 조국 교수가 무슨 말을 했길래 네가 이런지 한번 보긴 하자.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 동아일보나 지금 TV조선이 인용한 그 조국 교수의 2008년도 주장을 가져오잖아요. 이 조수석은 교수 시절 정치에 참여하는 교수, 즉 폴리페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는데요. 그 비판의 화살이 이번엔 조수석 본인에게 돌아왔습니다. 지난 2004년 4월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는 교내 대학신문에 교수와 정치, 지켜야 할 금도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정치권에 투신하는 교수 중 이해가 가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전문 분야 연구는 방치한 채 정치권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다가 출마하는 경우가 한 예라고 했습니다. 폴리페서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2008년 4월 조 교수는 다른 교수 80명과 함께 당시 이장무 총장에게 폴리페서 윤리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낙천되는 교수가 제약 없이 대학에 바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였습니다. 조 수석은 서울대 교수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자신은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법과 서울대 내규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출마, 즉 선출직 공무원을 하게 되면 사표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행정부로 진출하면 휴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안식년 상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조국 교수는 자기가 정해놓은 폴리페서의 그 어떤 조건, 그러니까 나쁜 폴리페서가 안 되는 조건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2008년도에 조수석이 뭐라고 비판했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폴리페서의 첫 번째는 연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안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아예 조수석이 그때 그 뭔가 규정을 제안했거든요. 폴리페서 제안 규정을. 그 제안 규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당 공천 후보로 출마하는 교수. 그만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휴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후보 낙천 혹은 출마하고 낙선했으면은 낙천했다가 또는 출마했는데 떨어졌으면은 복직할 때 인사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한다. 네. 그리고 선거로 인해서 휴직할 경우에는 안식년이 없는 의무 복무기관,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안식년 없이 몇 년을 일해야 된다는 거를 규정으로 정해야 된다. 자, 이 중에서 지금 조국 교수가 어긴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조국 교수는 정당의 후보로 출마한 게 아니에요. 선출직이 아니죠? 그냥 행정직이란 말이에요. 그 대통령이 지명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조국 교수가 연구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피인용 횟수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높은 거예요. 근데 물론 논문이 많다는 거랑 피인용 횟수, 다른 논문이 조국 교수로 논문을 인용한다는 그 횟수가 많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뛰어난 연구자라는 건 사실 보정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인용되는 횟수가 많은 거는요. 조국 교수 논문이 조국을 비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만큼 어쨌든 조국 교수는 비판을 당하든 뭘 하든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동아일보 그 이진 그분이나 TV조선이나 폴리페서라는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연구를 안 했어야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정당 후보로 출마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지금 이 조국 교수가 2002년부터 복무를 하다가 작년부터 앙신년이란 말이에요. 15년 정도 일한 거예요, 교수로. 그러면 할 만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폴리페서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근거를 지금 조국 교수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놓고 자기는 왜 그러냐, 너도 그렇지 않냐 이런 식으로 비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조국 교수 이들이 그러니까 동아일보나 TV조선이 가져온 그 조국 교수의 논리를 가져오면 오히려 조국 교수는 폴리페서가 아니라는 거죠. 근거를 잘못 가져왔어요 지금. 지금 조국 교수가 규정한 폴리페서 그거보다 더 엄격한 뭔가를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사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 그럼 여태까지 새누리당의 그 많은 교수들은 어쩔 거죠? 잡아 쳐 넣어야 되는 거죠. 이 논리대로 하면서. 근데 사실 저는 동욱 씨가 어제 이거를 이제 그 뭐라 그러지 폴리페서 발언을 이제 정말 했나요? 막 이렇게 물어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사실은 조국 교수가 이렇게 현장에 뛰어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래서 저는 되게 사실은 감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문재인 정부에 힘을 주고 싶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석을 하는 게 개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은 뻔히 알거든. 왜냐면 이렇게 다 털리고 막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뭐랄까 관전평만 하기에는 이 개혁에 대한 그 열망이 정말 크구나. 근데 사실 되게 쉽게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이 비판하지만 사실 관전평하기가 더 쉬워요. 또 한편으로 보기에는. 그냥 난 고상하게 그냥 있고 싶다. 특히 뭐 서울대 교수라는 게 되게 좋은 자리다 보니까 그냥 그러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 나올 거 뻔히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그냥 퉁치고 그래 떠들어라 그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워낙 그런 사람들이라서 본인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고요. 일단 별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폴리페서도 폴리페서 나름이죠. 그러니까요. 그때 한참 그런 교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가 나왔고 특히 출마해가지고 막 학생들 그 임기 중에 그러니까 출마할 때가 막 학기 중인데 학기 중에 막 수업 펑크 내면서 막 이러다가 경선 떨어지고 나면 쓱 다시 들어오고 남한테 학생들한테 정말 큰 피해 주고 그런 교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건데 아무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예. SNS 저는 완전히 지금 두 분은 새로운 최근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과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SNS 모니터 그 페이스북 모니터 보고서를 하나 더 냈습니다. 아주 화제가 됐던. 화제가 됐으면 다행인데 그죠? 중앙일보 페북지기 때문에 그 금요일 날인가요?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 페북지기 그 비판이 엄청나게 페이스북에서 이제 글이 돌았는데 뭐 이 정도는 껌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걸 보면서 크게 막 그러면서 재밌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거 우리 SNS 모니터하는 친구한테 물어봐야겠다. 이거보다 더 센 것도 있을 텐데 우리는 이런 그 댓글로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너무 일상 다반사여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중앙일보는 오히려 그런 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얌전한 편이. 네. 중앙일보는 기사 자체로는 심각하게 문제가 많았는데 기사 말고 그러니까 게시글 자체는 많았는데 댓글로 장난치는 거는 그 세컨 계정을 만들어서 했을지는 모르겠다. 근데 그건 우리가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중앙일보라는 계정으로 댓글을 다는데 그런 실수를 한 것은 사실 최근에 거의 처음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조선일보 페이스북은 그 조선일보 페이스북의 게시글도 문제인데다가 댓글도 문제인 게 꽤 있었다. 대놓고 지가 달아요. 네네. 대놓고. 그러니까, 거리낌 없어요. 당연하게 달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그러면 컨셉을 바꿔서 중앙일보 지적하지 말고 조선일보로 몰아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이제 초안이 왔는데
아무튼 저에게는 제가 저도 페이스북을 하긴 하지만 이런 준말 이런 거 신조어 이런 걸 잘 모르는 저로서는 상당히 검토하기가. 네. 근데 정말 심각해요. 조선일보 페이스북은 그냥 일베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심각해요. 이 친구 말은 이제 조선일보 페이스북은 한마디로 일베나 그런 사람들의 극우 혐오 세력의 사랑방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지적했던 것도 다 합치라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문재인 치매 루머라는 태그를 달고 기사 쓰기. 이건 저희가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토론회 때 말실수한 것을 가지고 기사를 쓰고 그 기사의 댓글이 아니고 해시태그로 문재인 치매 루머를 달고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댓글로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하죠. 두 번째로 하는 게 일베발 유머가 구성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저 같은 사람은 백날 봐도 못 찾아냈을 것 같은데 부산 소녀상 옆에 노무현 흉상 설치했다 곧바로 철거돼라는 5월 1일자 기사가 있어요. 조선일보 기사인데 이 기사를 조선일보 페이스북에 게시를 합니다. 게시를 하는데 그 게시에 댓글로 조선일보 조폐지기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댓글을 달아놓아요. 자기가 기사를 올리고 자기 조선일보 페이스북 그 계정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댓글을 단 거예요. 네, 부끄러운 일이라는 댓글을 달아요. 그랬더니 조선일보 페이스북 구독자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이제 문장을 완성을 시킨대요. 다음 댓글로. 네. 근데 나는 이게 뭐지? 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는 문장이 노 전 대통령의 연설의 일부인데 한때 일간베스트와 DC 인사이드에서 노 전 대통령을 희화하는 분위기 아래 짤방으로 쓰이곤 했던 것이래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거를 댓글을 읽어보면 뭐라고 써냐면 조선일보가 부끄러운 일 그러니까 댓글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했더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는 댓글이 여러 번 이렇게 달리고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이 뭐 이렇게 이게 노무현 대통령을 희화하는 발언이고 이게 DC 인사이드에서 일베 저장소 주요 떡밥 문서들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용어들을 정리한 건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는 말들이.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의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장난치는 거예요. 희화할 수 있는 발언들을 조선일보가 먼저 달아주고 거기 댓글로 완성시켜주고 애들이 그러니까 그 독자들이 일베 대장 같은 거죠. 네. 조폐지기가. 그다음에 이제 소수자 비하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되게 여러 개 더 많았는데 저희가 비정치적인 문제들이어서 사실 보다가 저희가 포기하라 그랬어요.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조선일보에. 그래서 하나하나 다 지적하면 끝도 없고 너가 이제 일하기가 힘드니까 선거 시기니까 선거보도에 국한해라 해서 포기를 했는데 초창기에 이제 걸렸던 건데 2017년 새로운 알바 푼 속도를 소개한다는 기사를 올리면서 기사를 올릴 때 그 기사 제목은 별것 아니었거든요. 기사는 우린 이렇게 살아요. 2017년 새로운 알바 풍속도예요. 근데 이 기사에 올리는 그 멘션 있잖아요. 그게 수강생 줄어 돈 걱정하던 피아노 학원 여사장 은밀히 인천 가더니 이런 제목을 단 거예요. 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야, 진짜 이 나쁜 놈들. 나쁜 놈들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이 사람이 이거 약간 그러니까 이상한 뉘앙스로 무슨 뭐 성매매라도 했을 것 같은 그런 은밀히 여사장 피아노 학원 여사장 은밀히 인천 가더니 이런 제목을 붙인 이런 멘션을 쓴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초창기에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 모니터 하시는 친구가. 그래서 되게 황당했고요. 그다음에 동성애에 대한 조롱도 있었는데 동성애자는 타인의 어디를 어떻게 관찰할까라는 해외 토픽 기사를 내보냈거든요. 근데 이 기사의 댓글이 아니고 이 기사를 쓰는 그 멘션이 6번이나 다시 히끔히끔이라는 거고 여기에 사진은 홍석천 씨. 야, 진짜 나쁜. 예. 천씨 사진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게다가 이 영상은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 그 화면 갈무리인데 그래? 그럼 너희 둘이 나한테 좀이라는 뭔가 이렇게 이렇게 동성애자가 누군가를 이렇게 희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너희 둘이 나한테 좀 이런 말을 단 장면을 딱 화면 갈무리를 해가지고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이건 조롱하는 거죠. 우리가 맨날 말하는 걸어주세요로 홍석천 씨가 해야 되는. 이거 진짜 걸어줘야 되는데. 걸어줄 만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홍석천 씨가 방송에서 자기가 막 게이 컨셉으로 굉장히 웃음을 유도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본인이 방송에서 본인 스스로가 할 때만 하는 거지 누가 조선일보에게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조선일보 페이스북에 동성애를 그 희롱하는 그런 그 글로 이렇게 올리게 허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진을 이렇게 쓰고 이런 화면 갈무리를 쓰고 이런 댓글을 단 것은 그러니까 이런 멘션을 단 것은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조선일보 페이스북 이 노골적인 멘션이 너무 심각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지적한 거는 편파 날조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녹조 궤변, 박사님, 네. 홍준표의 녹조 박사님 이런 이야기를 이제 조선일보가 스스로 만들잖아요. 영상을 스스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그 한마디로 이제 선거 시기에 완전히 왜곡된 내용의 그 문재인 후보를 비하하고 그 이제 홍준표 후보를 굉장히 띄워주는 그것도 가짜 뉴스에 가까운 이런 내용을 콘텐츠를 자신들이 만들어서 돌렸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이 동영상에서 제가 지난번에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이 동영상의 문제는 그 문제 올려놓고 댓글이 제일 먼저 쓴 게 조선일보 페이북이에요. 또 댓글 단 또. 그러면서 하하하 이렇게 네.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일베 대장님.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이거 홍준표 기사 밑에다 댓글 단 게 제일 웃긴데. 네. 그리고 이제 문 대표를 겨냥해서 퀴즈를 만들었더라고요. 얘네가 조선일보가. 근데 민주당에 대한 퀴즈예요. 근데 그 퀴즈에서 퀴즈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두환에게 표창을 받았다. 이것이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퀴즈예요. 뭐 이런 걸 퀴즈로 이런 걸 퀴즈로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방송에서. 그래서 받았다 짝짝짝 정답입니다 하면서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정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디스할 만한 네. 내용들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퀴즈로 만드는 이런 그 퀴즈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 퀴즈에서 문 대통령이 핸드폰 번호를 공개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보해달라 뭐 이러면서 핸드폰 번호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문 대통령이 공약을 공모받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이 그 번호가 진짜 문재인의 번호다라는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서 아니다라고 하면서 직접 쓰는 번호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문 후보가 직접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자 메신지 착신 전용이라는 점에서 휴대폰 번호를 공개했다는 사실의 의미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설을 야 이거 완전 디스하려고 한 근데 거네. 이 두 가지 앞에 전두환 이거랑 이 핸드폰 이거는 조선일보 그 팩트체크 사이트에 있던 네네. 이걸 팩트 체크를 했어? 네, 이게 초반에 팩트 체크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진짜 연락할 거 없나 보다. 네. 그나마 거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제 앞에 전후 맥락을 쭉 얘기를 해서 그냥 그래, 이것까지 지적하지 말자 하고 넘어갔는데 이거를 거기에서 이거를 부분만 또 퀴즈로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페이스북으로 돌린 거죠. 야 이걸 팩트 체크했다는 자체가 놀랍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가짜 뉴스를 방치하는 그런 글들이 있는데요. 뭐냐면은요. 댓글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 말이 조선일보 페이스북에는 조선일보가 스스로 쓴 건 아닌데 댓글로 뜬금없이 계속 가짜 뉴스가 올라온대요. 문재인 후보에 대한. 근데 그걸 지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 페이스북의 베스트 댓글은 대부분 그 가짜 뉴스. 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올려놓고 거기에 막 또 댓글을 달고 좋아요 막 이렇게 눌러줘가지고 베스트 댓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극우 세력들끼리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조선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놀고 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조선일보 페이스북이 가짜 뉴스 유통 경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지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 페이스북에 유머 코드를 공유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사실 이 기사는 저는 이게 왜 나쁘다는 건지 몰라서 한참 생각했는데요. 제목이 초기 발견 치료 중요한데 가족들 고집 세졌다고만 생각해서 아이고. 치매에 걸린 줄 모른 채 지내는 치매 노인 17만 명이라는 기사를 4월 19일 날 누굴 노린 기사인지 아시겠죠? 올렸거든요. 근데 여기에 댓글에 난리 난 거죠, 이제. 댓글로 치매 이야기를 막 하고 이제 놀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조선일보 페이스북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발견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조선일보 페이스북 이거 이제 찾았는데 조선일보의 소셜미디어 팀장이 기자협회와의 인터뷰에서 4월 5일 날 이런 말을 했대요. 자신과 팀원들이 매 순간 하는 일이 딱딱한 신문을 맛보기 편하도록 최대한 연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이게 연하게 만드는 거야? 맛없게 만드는 완전 쓰레기로 만든 거지. 그래서 이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서 애드립을 시도했다는 조선일보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애드립의 수준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도 말해주셔야 돼. 이거
이것도 얘기해줘야 겠다. 조선일보가 언론의 불만 터트린 홍준표라는 그 멘션을 달고 나 대통령 안 시키려고 온갖 GX 지랄입니다. 네, 지랄입니다. 했거든요. 거기에 조선일보가 댓글로 지랄이라고 아예 썼어요. 자기 X랄. 조선일보 계정으로. 조선일보 계정으로. 그러니까 기사 제목에 GX로 돼 있잖아요. 굳이 그 밑에 자기가 댓글을 달아서 X랄로 또 써줬어요. 그러니까 그 지랄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대단하죠. 탁은 뭘까? 이건 앞에 댓글들을 봐야 되는데 그 댓글에 또 탁 이렇게 썼어. 뭔가 좋은 말을 했나 보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조선일보 페이북지기는 이성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놀아도 안 혼나나 봐. 네. 그죠? 거의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을 받나 봐. 이런 식의 거의 기사라고 볼 수 없는 본인이 일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정치적인 문제도 되게 심각하지만 아까 말한 그런 그 성희롱적인 얘기들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분들 끌고 아닙니다. 정말 심각해요. 정말. 어디 산 데려가가지고 인권교육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지금 오히려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보면. 네네. 그래서 아무튼 조선일보 페이스북은 좀 아무튼 손을 봐야 돼요. 걸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걸 수 있을까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편 최근에 제가 시사 토크쇼 비교적 그렇게 아직은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봉우 씨는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난리를 막 정말 잘 그만두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흥분을 했지만 종편 시사 토크쇼 하시는 분들은 최근 한 하루 이틀 정도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나마 좀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좀 있었는데 좀 약간씩 놀려요. 그래서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가 뉴스비5라는 MBN 프로그램 5월 11일자였는데요. 여기에서 이 방송이 좀 웃기는 게 문재수 별명 어디서 왔나 했더니 하면서 문재인 그 대통령이 재수를 여러 번 했다. 그래서 문재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재수 그러면 문재인 재수 그러면 대통령 재수만 우리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 입학도 재수했다. 사시 합격도 재수했다. 대통령 당선도 재수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문재수 TVN에 나오는 개그맨 문재수 캐릭터와 같이 이렇게 사진 찍은 거 그것을 보여주고 재수에 대해서 정말 길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운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운이 정말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윤영걸 씨가 한 이 말은 자기는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게 재수가 재수를 하면서 인생의 쓴맛을 일찍부터 보니까 그 재수가 운이 좋은 재수가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재수가 좋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깝깝해요, 정말.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된 것은 정말 재수가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보가 올 때가 딱 차례가 됐고 마침 더 좋은 거는 불행하게도 촛불이나 박근혜 대통령 사태가 났다. 최순실 사태가 났다. 그러니까 더 빨리 된 거다. 대통령이 그러면서 막 굉장히 재수가 좋은 걸로 일축했는데 사실 이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그 재수가 좋아서 된 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촛불 민심에 대한 폄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고 이거를 정말 죽어가려고 했는데 그거를 계속 촛불을 우리가 불러 일으켜서 이 상황까지 탄핵 전국을 막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재수가 좋다? 문재인이 재수가 좋아서 재수를 많이 했고 그래서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정말 게. 이런 시답지도 않은 얘기하는 거 볼 때마다 그만두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은 것도 있지만 진짜 방송사 없어져야 돼요. 이게 무슨 도대체 인력의 낭비, 사회적 효율성의 낭비잖아요. 이게 뭐한 짓입니까? 이걸 전파를 태우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최병묵 씨 월간조선 편집장. 이분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짜증나요. 맞아요. 진짜. MBN의 뉴스특보에 나와가지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첫 업무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뭐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이렇게 뭐 워낙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건데 기업을 경영을 잘할 수 있게 좀 복돋아주고 규제를 완화해주고 노동법도 박근혜 정부에서 많이 했지만 잘된 거 잘못된 거 또 있어요. 그것도 다시 좀 들여다봐서 고칠 건 고치고 그러니까 더 계약을 해달라는 거지.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했던 노동법을 더 계약해서 그래서 기업을 위한 그 정책을 좀 만들어달라. 기살리기를. 네, 노동 계약을 더 해달라. 도대체 왜 노동자를 위한 이런 그 고민들을 하고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하려면 노동은 생각하지 말고 기업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최병묵 씨가 했습니다. 네, 뭐 이 정도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들을 리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그 김진 앵커는 그 채널A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요즘 최고로 우리에게 많이 지적받는 방송인데요. 이 방송에서 그 적폐청산에 대한 공포감을 막 굉장히 얘기하면서 적폐청산이 너무 과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웃기지 말라고. 뭘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아직 과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아우 정말 진짜. 그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그 여자분 있잖아요. 그분이 문포비아라고 해서 보수층이나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했던 세력, 특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요즘 상당히 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방송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본인이 떨고 있는 것 같은 걱정, 근심 가득. 근데 진짜 무섭긴 한가 봐요. 그래서 다들 정말 떨면서 제발 적폐청산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말을 열심히 하는 그런 방송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제대로 날려주셔야겠네. 예.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자, 월요일부터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방송이 엉망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자,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00-019-186-241입니다.